저는 생각보다 이 작품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갈 건데 이거 장르 아세요? 아마 이거 장르 아시는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걸 모르는데 그죠? 정과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으로 해도 정과정이고 거꾸로 아무튼 예 쉽지 않아요. 예. 야 얘는 언제 나왔냐면은 고려 초기에 나왔습니다. 예. 네? 신라 뭐라고? 신라젠이요? 내가 잘못 들었나요? 헛소리를 할 거면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저도 정확히 알아듣게요. 예. 맞죠? 고려 초기에 나온 건데 일단 얘는 의의가 있는데 최초의 유배시입니다. 네, 최초의 유배시예요. 유배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통 작자가 원래는 없는데 여긴 정설한 사람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나왔다고 한다면요 어쨌든 뭐 다음이에요? 신라시대 다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라시대는 뭐가 유명했죠? 신라시대 때? 어떤 장르가 유명했죠? 10개, 8그 19채, 8구채 그거 뭐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향가가 유명했었죠? 그리고 고려 때는? 고려가요였죠? 네, 얘는 그러한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향가 있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도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이거 알아? 네. 뭐 알아 이거? 아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향가계여요라고 해요.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특징도 들어가고 얘의 특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얘네들에 대한 특징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 한들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정도만 제가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힘을 그리워해 운이 나니. 일단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놓고 지금 뭐 정서가 나왔죠? 그쵸? 그리움이 일단 나왔고 플러스 운다고 했으니까 슬픔 나왔죠? 그죠? 뭐 이것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다. 우리 유배시 하면 항상 어때요? 임금님을 뭘로 항상 바꿔서 말을 해? 임유로 항상 바꿔서 말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산접동세. 산접동세가 이스타요이다. 이게 뭐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야 될 게 뭘까? 접동세는 그럼 어떤 존재예요? 나는 일단 이러고 있는데 접동세가 비슷하다고 하고 있어. 그거 뭐 넣어야지? 그치, 감정이입 들어가야 되죠. 그쵸? 네, 감정이입. 또 그 다음에 자, 아니며 거짓인 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옆에 아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지금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고려가요의 여음구와 연결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쵸? 여기에서 말하는 여음구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아니고 거짓이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며 간신들이 말한 게 거짓인 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유배를 간 거야? 그냥 유배를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함을 베이스로 두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야? 억울해요. 억울함이 베이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누가 안돼요? 잔월효성이 아실이다 했어요. 그죠? 여기서 잔월효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단 잔월효성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주석으로 뭐라고 나올라 했어요? 달과 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자, 얘는 그럼 어디에 뜨느냐? 하늘이니까 무슨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뭐 천상의 존재. 그죠? 그럼 신적 존재. 조금 더 바꿔주시면은 자, 절대적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내가 이렇다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거짓이고 아니라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얘네들이 아실 거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치, 결백하다로 보는 게 낫겠죠? 나는 결백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결백하다. 일종이 뭐야? 하늘의 맹세코 내 잘못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모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모함에 대해서 모함을 한 집단,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뭐 간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있고 싶대. 이거 뭐랑도 연결이 가능해요? 내가 뭐가 돼도? 영혼이 되더라도 뭐 하고 싶다? 님과 함께 하고 싶대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유배시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도 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사랑일 것고 조금 더 이면적으로 다가가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렇지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기더니 누구였습니까? 자,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위에 우리가 아까 4줄 정도 어때요? 한 4-5줄 정도 한 덩어리가 있었죠. 그쵸? 5줄까지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기더니 누구셨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마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향가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향가에서는 특징이 뭐야? 특히 19체 향가에서는 낮고 또 3단 구성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금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서 부분, 마지막에 결 부분, 그리고 결 부분에 부분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과도기적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도기적 문학. 과도기 같은 경우는 예전 것도 일부 들어있고 요즘 것도 일부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기더니가 그럼 누구냐? 우기던 이가 누굴까요? 네, 여기 간신이죠. 그쵸? 간신 누굽니까? 그 다음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누구의 과도 허물도? 나의 과도 허물도 천만도 없소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리들이 말이랍니다. 무리들이 누구야? 간신이죠. 그쵸? 슬프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그런 거고요. 자, 이미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그냥 이미 나를 잊으셨습니까? 님이 나를 잊으셨겠습니까? 뭐 서리법? 네.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원래는 가 아니라 거기 원문에서는 아소니마가 맞거든요. 뭐 아무튼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알고는 계셔. 그냥 자,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셔서.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뭘 돌이켜 달라는 얘기야? 유배를 돌이켜 달라고? 그거 말고 또 돌이켜 들어서라고 했으니까 간신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고 판단해 주세요라는 얘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자, 여기서 뭐 하는 방식이 벌써 드러났어요? 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앞길에 거미줄을 쳐뒀다가 자,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 거미줄에 걸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나오. 대충 무슨 느낌이 딱 드나요? 자, 이별했으니까 저 나비가 이별하는데 딱 붙잡혀가지고 네가 날 쳐, 씨발. 장난인 거. 어쨌든 간에 그 이별을 한 상황에서 후회하기 바란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이쪽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그 아리랑 같은 거에 있잖아. 심리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뭐 심리도 못 가 발병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네.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김에 보기를 잠깐 보자면 보기가 지금 2개가 있는데 2번부터 잠깐 보시면은 자, 1번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정과정곡은 고려시대의 문인 정서가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노래다. 보기 2는 고려 말에 이재현이 이 노래의 뜻을 풀어 한시로 쓴 작품. 한시 밑줄 쳐주시고 자, 가는 조선전기의 악학개범을 편찬하면서 당시에 전해지던 정과정곡을 한글로 기록해 수록한 것이다. 자, 한시랑 우리가 한글의 차이 뭐야? 한시는 뭘로 되어 있는 시를 한시라고 하죠? 네, 한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한시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자, 우리가 한시는 우리나라의 문학일까요? 네. 왜죠? 우리나라 사람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학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이렇게 밑에 있죠. 뭐 밑에 매일같이 임생각에 옷깃이 젖어. 그러면 맨날 쳐운다는 얘기잖아, 그죠? 흡사 봄산의 접동새 같네. 여기서도 접동새 마찬가지 감정이입이랑 연결이 되고 옳고 그릇됨을 묻지를 마오. 응당 잔월 효성은 알리라.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것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랑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결백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문제 풀 때 같이 하시고요. 자, 3번에 있는 보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물은 문학의 주된 소재로서 주제의 형상화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가령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인물의 정서나 처지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 뭐가 있었어? 첫 번째, 유사성을 가지고. 자, 유사성을 가지고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린 이거는 가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포인트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에게 결여된 능력이나 덕성을 지닌 존재로 자연물이 제시되기도 한다. 적어도 가에선 뭐랑 연결은 가능할까요? 결여된 능력이라고 하면 잔월요성 같은 거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절대적 존재니까요. 그쵸? 자, 또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할 때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가와나는 이별의 상황에서 비롯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해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1번부터 가볼게요. 1번부터 가장 적절한 건데, 자, 우리 일단은 가를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가에 공간 이동이 있었나요?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나는 시어의 대비? 아니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근데 시어의 대비 뭐야? 거미랑 나비 아니에요? 네. 예. 자, 근데 인식의 전환이 있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쵸? 자, 1번, 3번 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 라는 말 없었고요. 여기도 넘어가시고. 자, 가와나 모두 반어적 표현? 없죠. 5번 가와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 어디 있어요? 위에? 뭐라고요? 가고 싶어라 이런 부분?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맨 마지막에서 확실히 있네. 이마라고 했잖아.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 부분은 뭐 거미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지만. 자, 가와 달리 보기 이는 계절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사용된다. 있죠? 봄산. 그죠? 자, 2번 보기 이와 달리 가는 임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돌리고자 하는 거. 뭐야? 이마 돌이켜 들어서 사랑해 주셔서 했으니까 지금은 이별 상황이니까 다시 사랑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쵸? 3번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은 보기 2에서 간결하게 축약되어 제시된다. 그릇됨을 묻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 했어? 아니며 거짓인 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과도한 허물도 천만 없고 무리들의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축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죠? 4번 가는 물음의 방식으로 보기 2는 명령적 어조로 자신을 잊은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 자, 가에서 물음이 뭐가 있어? 이미 나를 하마 잊으셨나이까 요 부분이 있고 우기더니 누구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임에 대한 원망이 일단 있었나요? 그래 일단 없었어요. 보기 2에는 그럼 명령적 어조도 있나요? 알리라 정도가 있긴데 얘는 명령적 어조로 보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와 보기 2는 모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작품의 서두에 제시하는 구성 방식이 사용된다. 자, 일단은 가에서는 확실히 있어요. 그쵸? 내 님을 그리워해 운이 나니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 2에서는 매일같이 임생각에 옷깃이 젖어 이렇게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답이 4번이었습니다. 경민아 뭐야? 왜? 설마 지금 온 건 아니지? 연락을 하던데. 폰 꺼져서 어디 갔어? 호수에서 또 시집왔어? 시는 아니고
아이씨. 빨리 와야 내가 뭘 해주지, 임마. 저 어. 주고 가려고. 풀 때 있어, 근데? 여기서 풀고 계세요. 풀고 다 풀면 노크 해주시고. 우리 문법 요소 다 했지? 네. 문법 요소 다 했으니까 거기 다 나와 있을 거야. 누가 귀여워? 민기가요. 민기 귀여운 거 인정. 예. 축하해 민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선지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3번에 1번. 가의 산, 접동세난, 이스타요이다에서는 딱 봐도 그거겠죠. 유사성. 그죠? 자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차가 나요. 접동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 자, 2번. 우기더니 누구였습니까와 잔월효성이 아시리다에서 인간과 대비되어 옳고 그름을 알아줄 존재로 잔월효성이 제시되고 있다. 맞아요. 맞죠? 3번. 나의 거미에게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라는 것에서 거미에게 부탁하는 말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4번. 나의 꽃 위에 나비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인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꽃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니에요. 너 뭘로 바꾸셔야 돼요? 나비. 네. 자, 그 다음에 5번. 나의 나비가 나를 등지고 날아간다라는 것에서 나비가 화자와 이별한 임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도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문학 하나 더 해줘도 괜찮나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은 비문학만 할 거예요. 그래? 비문학 먼저 할래 그러면? 살짝 기운 남아있을 때? 기운 남아있을 때 문학하지. 왜? 비문학에서 잘 거니까 쓰발? 네 비문학만 털리잖아. 맞아 안 맞아? 형님 근데 왜 비문학에서만 이렇게 털리는 거야? 문학이 어려워요. 그거를 다 야, 너 10시 딱 끝났다고 바로 가지 마. 딱 고치고 가요. 어? 고치고 가요. 안 고치고 갔어? 아니요, 고치고 간다니까요. 응. 질문은 해? 질문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아 그래? 네. 근데 내가 말만 왔을 때마다 없어. 끝나고 고치는데 1시간씩 걸리진 않잖아요. 아니야 나 10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와. 아닌데 제가 항상 그때쯤 가는데요. 네가 갈 때 왔구나 그럼 내가. 애매하긴 해. 저 다음에 그 뒤에 또 학원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좀 최대한 빨리 가야겠네. 10시까지 가면 있지? 있죠. 응. 아니 근데 먼저 풀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치? 9시 반쯤 오세요. 당연하지. 뭐라고? 끝나고 기타 학원이에요. 기타. 아 뭐야 기타 학원이야? 네. 또 1시간. 그 시간대에 한다고? 그럼 뭐 취미니까 하면 좋지. 저도 이제 PT 헬스나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 웃죠? 네, 저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 벌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왜 웃으신 거죠? 민준이가 말한 게 있어. 네가 더 필요해. 나 벌크업이 안 되던데. 살이 안 붙던데. 그건 살이 붙는 건 살크업 아니에요? 근데 일단 살이 쪄야 벌크업을 하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 단백질 위주로만 먹고 뭐 근육 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체중을 늘려야 되는데. 먼저. 그래도 진짜 살만 보시다. 진짜 그리고 운동 안 하면 이제 벌크업이. 진정한 살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회절 소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회절소설. 해절 소설은 모르는데 나 이시기는 알아. 뭘 안다고요? 저 작품을 안다고? 네. 회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개를 훼손한다. 그쵸. 훼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절개가. 자, 근데 우리 절개라는 이 덕목은 사실 엄청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 유교적 덕목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절개가 뭐죠? 절개? 어? 그쵸? 뭐라고? 어? 그렇고 그런. 뭘 그렇군 그런 그게 뭐야? 꺾이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절개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회절이 됐다는 그런 절개가 꺾였다는 건데 보통 어떤 식으로 회절당하는지 아세요? 여자. 맞아요. 여자로 회절당하죠. 네. 아무튼 얘가 원래 유교적 덕목이 있었는데 보통 누구에 의해서? 기생에 의해서 회절당합니다. 회절당하는데 여기에서 이 회절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뭘 얻게 되냐면 보통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씨부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회절소설의 주인공 남성이 겪는 사건은 위선의 탄로와 취약성의 인정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가지. 네, 위선의 탄로. 그 다음에 취약성 인정. 그러니까 이 두 측면으로 봐야겠네요. 그쵸? 자, 앞의 경우 주인공은 감추려던 것이 탄로나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 자, 요건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조롱의 대상. 근데 왜 그런 거야? 위선이 탄로나니까 누군가가 계략이 있었죠. 그렇죠? 보통 계략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냥 얘를 그냥 뭐 하려는 거야? 담그려는 생각으로 이제 기생을 옆에다 붙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유혹에 딱 넘어가면 사실 짜잔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하잖아. 저 병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뒤의 경우 주인공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인간적 취약성을 깨닫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의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데 원래는 뭐였대? 어쨌든 경직이었는데 경직된 상태에서 관대함으로 바꿨어요. 그죠?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의식의 성장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의식의 성장.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인간의 취약성에 너그러운 성숙한 인물을 만나거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를 만나는 것 같은 유의미한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여기로 바뀌어지는 도중에 성숙한 인물이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자. 여자라고는 안 했죠. 남자일 수도 있다. 예. 자, 회절소설인 지봉전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적과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다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뭐라고 했어요? 행적과 의식의 변화.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한양과 평양과 다시 한양으로 바뀌었네요. 아마 평양에서 좆됐다가 한양 가서 뭔가 좀 개선돼서 나오겠죠? 자, 요거 내용 한번 봅시다. 지금 아직 시간 많이 안 지났죠? 8시요. 뭐 충분합니다. 자, 아까 뭐가 있었죠? 대충 공간이 한양이랑 평양 갔다가 한양 갔었죠. 우리가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임금이 밤에 책을 보다가 달을 보려는 흥이 일어나 환관 여러 명과 함께 애련정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올라가서 보니 어떤 사람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도둑으로 의심하여 멈춰서서 더 이상 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니 정녕 경치를 즐기는 궁인들이었다. 아니 씨발 궁에서 쳐 누워서 경치를 즐기고 있네. 그죠? 친히 가서 보니 총애하는 씨나 복상이 군녀와 함께 팔을 나나란히 베고 잠이
야 이거 궁녀가 뭐야? 왕의 여자 아니야? 또라이 새끼네 이거. 그죠? 국법으로 논할진데 죄는 주살에도 용납되지 못하나 은혜로서 살필진데 정리상 차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임금은 한삼 한 폭을 잘라서 얼굴을 덮어주고 오와 로맨틱 소설이야 이거. 네, 되게 자애심이 많아 살생하기를 꺼리는 덕과 못된 버릇을 징계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난 것이리라. 자, 여기서 일단 편집자 정도는 편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성격 제시 자체가 좀 어때요? 직접적이시죠? 맞아요? 네. 직접적입니다.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곧 임금이 단영한 것을 깨닫고는 몹시 놀라서 각자 저도 들어가 다만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겨우 며칠이 지나자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관들이 상소문을 함께 올려서 복상에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을 철저히 논했으나 아까 용서할 수 없는 죄상이 뭐야? 궁녀랑 자한 거잖아. 말 이상한데? 어쨌든 잠든 거잖아, 그죠? 궁녀랑 잠든 거. 그랬는데 임금은 살피는 것을 보류한 채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전 판서 이수광이 있었는데 호가 지봉이며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주인공이네요, 그쵸? 일단 근데 뭐라고 나와있어요? 바르고 고든 사람이었어요. 밑줄 쳐주시고요. 자, 임금도 매양 그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니 한나라의 신하 그 밤에 견줄만 했다. 뭐 이거는 그냥 뭐로 보시면 돼. 고사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는 임금에게 급히 뵙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자, 뭐래?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국법이 바로 국법이 바로 선다고 힘써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는 임금은 복상에게 어쨌든 봐주려고 한 거잖아. 근데 저 지봉이라는 그 개꼰대 새끼가 와가지고 자꾸 죽이네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금도 한운 수 없이 사형만을 감하여 복상한 제주도에 위리한 치를 하도록 하고 궁녀는 강계에 귀양 보내도록 명했다. 어느 날 임금들은 일찍 여러 신하들의 조회를 받았다. 그리고 주연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에 범에 가죽을 긴 의자를 내놓게 하고는 환관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자리에 있는 신하들에게 두루 알리도록 했다. 대소 신하들 중 본댁 밖에 방에 첩이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으시오. 자, 요 말의 의도가 뭘까? 뭐라고 했어요? 지붕의 절개를 훼손하려고. 그러니까 첩이 없는 사람만 앉으라고 하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가 유교적인 절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만 앉으라는 얘기겠죠. 그죠?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조아리며 눈치를 살피느라 미적거렸으나 유독 지봉만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며 말했다. 소신은 정말로 없습니다 하면서 임금은 더욱 크게 칭찬하고 탄복하였으며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그의 몸가짐의 고상함이 무엇으로도 미칠 수 없음에 감복했다. 이후로 지봉이 조정에 들어가면 긴 의자를 내놓고 나오면 매달아 두었다.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 왜 그런 거야? 지봉이가 계속 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개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임금이 지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평양 감사가 올린 계의 내용에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소. 그러나 평안도는 저 국경과 접해 있어서 민심이 동요하기 쉬우므로 본디 중신이 아니고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소. 그뿐 아니라 평양 가명의 산수는 나라의 제일이라고 일컬어지거늘 경이 부디 수고로움을 잊으시고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한편으로는 나라에 봉사하는 도리를 마음으로 다한다고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날구로 어서 태평세계를 편넓히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박정한 말로 들리겠지만 가주시오. 행차를 전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예법은 단오부채 하나를 준다고 하오. 부채로서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평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뭐야 평안으로지 평안도 그러니까 평양으로 보내버리는 거겠죠, 그죠? 평양 감사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일들이 나오겠죠. 자, 지봉을 평안도로 보낸 임금은 평양 감사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려 그곳에 작곡 동그라미 기생으로 하여금 지봉을 유혹해 회절시키려고 명한다. 평양에 간 지봉은 노려낸 기생 배국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의 절개를 깨뜨린다. 그럼 여기서는 회절 과정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냥 중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 거에, 그죠? 상훈아, 너 벌크업 하냐? 너 벌크업 해? 원래 뼈대가 개쩌는 거야? 아니, 네 여기 뼈대요. 아니라고 나네. 너 옷 몇 입어? 여기? 한 105? 115. 오, 진짜? 피지컬 개쩌네. 너 운동하냐? 무슨 운동해? 했어요. 헬스? 헬스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도 헬스요. 나도 요즘 열심히 하는 거. 그니까. 너 한 95? 저 105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105에 벗어드려요? 아, 뭘 벗어, 이 미친놈아. 혹시 박시하게 입으세요? 아니요. 너도 한 105, 넌 100에 입냐? 110? 그래? 넌 2X라지잖아. 세 분 다 피지컬이 좋으시네요. 아닌데 너 100. 105라니까. 그래? 그래요? 원래 문씨들이 유전자 어깨가 좁아요.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알았어. 오늘 헬스장 가자. 근데 여기 세 분 중에 뱃살 있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민기야 민기. 고3 땐 그럴 수 있어요. 네. 원래 보통 고3 때가 살 제일 많이 찌는 거 아시죠? 진짜 많이 쪄요. 민기야 너 몇 킬로야? 저보다 무거우시네요. 친구는요? 70 언더에 한 60? 8에서 68, 69? 넌 한 80 되냐? 저 73. 그래? 75. 지방 함량이 낮고 함량? 말 이상한데. 그게 많나 보네. 골격근이 많으신가 보네요. 저는 어제 재봤는데 64kg던데. 이제 운동할 때 된 것 같아. 이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정말 좆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자, 거기 또 하필 A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뭔가 갖고 갈 만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쵸? 근데 문제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은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자, 이 공이 누구겠어요? 지붕이죠, 지붕이. 그죠? 맞나? 초반에 나왔었잖아. 그치? 이수강이 있었잖아. 걔가 지붕이었으니까. 그죠? 자, 소신은 마음가짐이 굳지가 못하여 이번 평안도 행차에서 절개를 깨뜨려 외람되게도 서원으로서 하사하신 부채를 감히 정표로 삼았습니다. 임금 앞에 어찌 꺼리어 숨기겠습니까? 임금의 교명이 이렇게 되매 소신은 부끄럽고 황공하여 용서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임금은 크게 더욱 칭찬하고 탄복하여 말했다. 임금에게 아림에 숨김이 없으니 진실로 충직한 신하이도다. 임금은 순찰한 일이 어떠했는지 직접 물었고 이공이 그것에 대해 아뢰고 나니 임금이 이공에 대해 수를 내었다. 이게 배곡은 병풍 뒤에 있었지만 이 배곡이 누구겠어? 아까 그 희생이죠. 아까 중략 부분 줄거리에 있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 두 번째 줄에 노련한 기생 배곡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배곡이 앞으로 나와 술을 들이니 이공은 엎드린 채 손을 내밀어 받아서 마셨다. 탐스러운 쪽진 머리와 오그로된 귀걸이, 푸른 옷과 붉은 치마를 한 여자의 모습이 술잔 중에 빛이었다. 이에 이공은 마음속으로 의심하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조금 전에 마신 술잔이 깁사로 된 모자를 쓴 미인이 비치니 이 어인 은혜로 특별한 예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이공이 술 마시기를 마치자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경은 시험삼아 그 여인을 보시되 능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소가 딱 그겠지, 걔겠지, 그죠? 이공은 잠깐 눈길을 보내어 보니 배곡이었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임금의 덕은 하늘 같아서 고유에 부리시는 것이 조화롭고 또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데 신도 또한 그 중 하나의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임금의 계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건 뭐였을까? 얘를 회자시키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 그냥 단순히 조롱하려고? 깨달음 줘서 뭐 어떻게 하려고? 걔 다시 불러. 그죠? 복상이, 그죠? 걔 불러려고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다행히 너그럽게 감싸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감히 성덕의 시종을 엿보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배곡으로 하여금 이공에게 부채를 돌려주도록 하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비록 하찮은 것이나 음양을 거두고 펼치어 능히 경으로 하여금 한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으니 진실로 견우진년을 이어준 두 부채에 못할 것이 없소. 임금은 이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무릇 초패한 항우의 뛰어난 계략도 옥장에서 슬픈 노래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식의 큰 절개도 늙어서는 호의의 정을 의탁하였으니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오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고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오랫동안 궁궐에 장막에 갇혀 살며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3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이 공은 감사함을 받들여 머리를 굽혀 절하를 받. 근데 얘가 임금 입장이면 그냥 씨발 얘 뭐가지 땡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편한 방법인데 뭐하러. 아무튼 네, 천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신은 죽어서도 능히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깨달으면서 그냥 끝났네요. 그쵸? 자, 요거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 자, 기억이 지금 뭐였냐? 한사만폭이라고 나와있어요. 한사만폭. 야, 이건 뭐랑 관련돼 있을 것 같아? 복상의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이 또 뭐 있냐? 범의 가죽을 깐 기니자. 자, 이건 왜 내놓은 거였어? 지봉이를 이제 그 테스트하고 선별하려고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엔 또 뭐 있어요? 술잔인가? 부채. 아, 부채예요? 부채는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그쵸? 기생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소재였어요. 그쵸?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물의 도덕성을 가늠하기 위해 사용된 사물이다. 뭐 니은은 그럴 수 있지만 기억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2번 기억은 인물의 놀란 마음 그건 아니고 덮어주려는 마음이었죠. 디귿은 인물에 대한 박정한 태도도 아니고 3번 니은은 인물의 품행이 고상함을까지 맞을 거고 디귿은 만물이 절개를 잃었음을 알게 하는 사물이다. 그치? 부채로 갖고 갔다 그냥 뺏겼다 다시 돌려받은 거잖아. 그죠?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자, 1번 가에서 지봉이 임금의 의중과 달리 복상을 빨리 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그가 타인의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결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자신이 감추려 했던 일이 다에서 탄로나자 지붕이 임금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한 것에서 가에서 그가 보여준 몸가짐이 위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위선은 아니었죠. 원래도 얘가 그런 태도를 갖고는 있었지만 결국은 회절이 됐을 뿐이죠. 이게 위선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3번 나에서 드러난 경의 품행을 근거로 다의 임금이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라고 한 것에서 임금이 지붕에게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취약성에 너그러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결 가능할 거고요. 자, 4번 다에서 지붕이 복상의 죄를 욕서하라는 임금의 말에 우러러 미칠 바가 못 되옵니다 라고 한 것에서 나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식이 변화. 그치? 5번 다에서 임금이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든 절개가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복상과 지붕에게 보인 임금의 관대한 태도가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됐다고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몇 시죠? 좀 10분밖에 안 됐어? 10분밖에 안 됐구나. 30분에 현대는 그냥 모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정보라는 의미가 존재한대요. 모든 것이. 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경계도 무너지고 있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며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인스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시면 스토리 막 올라가고 네, 저 어제도 스토리 올렸죠. 그죠? 보형만두 본점 갔다 왔는데 존나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먹는 보형만두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 개 좋은 맛없어 여기. 진짜 본점을 가셔야 돼. 네, 본점이 존나 맛있어. 만두 드세요. 거기 만두 파니까.
거기는 뭐 있냐면은 김밥도 팔아요. 거기 근본 메뉴예요, 진짜. 약간 쫄면, 중간 쫄면 시키고 이제 군만두 하나 시키고 고기만두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김밥을 하나 시켜야 딱 그 근본 메뉴입니다. 예. 그 어디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트할 일 있으면 행궁동 그쪽에 근처에 있어요. 예. 행궁동 많이 가시잖아요. 예? 거기 순대국 있어요? 아, 그 순대타운이 조금 가면 있긴 해. 아무튼 거기 진짜 거기를 드셔보시면 저기 막 그 분점으로 있는 그 보영 만두는 이게 만두인가 싶을 거야. 아, 진짜 레알로 정말 진짜로. 자, 아무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하여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처럼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 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쨌든 이제 경계도 무너졌고 그 경계가 무너진 부분에서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정보적인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자기와 인간이 새겨야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하였는데, 플로리디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자, 요거는 인포그는 그냥 동그라미만 쳐줍시다, 그냥. 자, 원래는 어땠다라는 얘기야?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원래는 처음에는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상호작용이 된다고 했어요. 상호작용. 그죠? 자, 인포그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물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인포스터도 아니고 인포그랑 인포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하나의 포함관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인포스피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말 그대로 그냥 정보가 처리되어지는 공간. 정보 처리 공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인포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인간만이 있는 게 아니지 다른 존재들도 포함인 거죠. 그쵸? 그죠? 혹시 모르니까 적어 넣을게요. 인공물까지 포함됐죠. 인공물까지. 자, 그 다음에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인포스피어의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이 줄어들고 터치스크린, 음성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를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럼 뭐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내비도 다 찍고 갈 거고요. 그죠? 내비 같은 경우도 보통 어디로 데려다줘 하면 그냥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원래는 어떤 게 있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물리적인 뭐 기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그죠? 또한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이는 읽기, 쓰기 및 실행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얘는 얘의 철학이니까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했었어요. 그쵸?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자, 근데 일단 뭐가 나왔냐면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이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일단 전통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건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체와 객체, 문화,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했는데, 즉 기술은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집합. 자, 그럼 얘는요 이렇게 가보자고. 기술은 뭐야?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 자원의 문화라는 자, 이분법적 구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주체가 누군 거야? 얘는 인간이죠? 그죠? 객체는요? 그렇죠? 자연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현대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런 것에 대한 주체와 객체 뭐 이런 것들이 따로 구분이 어렵다고 하죠. 그죠? 이 정도 차이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자,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자 거기 밑줄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떠한 물리적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뭐야? 모두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자, 그 다음에 플루리드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 거기 동그라미 정보적 대상으로 관주한 것이다. 그 다음에 플루리드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 이 말을 조금 변형시켜보자고요. 자, 플루리드 입장에서 뭐라 돼 있냐? 모든 존재예요. 자, 모든 존재는 지금 그 옆에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내재적인 도덕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이건 인간 플러스 다른 인공물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견미되는 것이고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잠깐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했으니까 굳이 백이 또 이렇게 갖고는 가야겠죠. 칸트의 입장은. 그죠?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동그라미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뭐라고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단과 목적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는 어쨌든 도구적이라고 했습니다. 도구적 가치. 그다음에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재적 가치라고 되어 있죠. 자,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자, 상대적 가치이며 그냥 상대적 가치 정도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네요. 그쵸? 상대적 가치. 얘는 여기다 따르게 상대적 가치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거기 밑에 보자.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가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죠? 여기에 가까운 거죠. 자,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여긴 절대적 가치도 키워드 넣어주시겠네요. 이 정도로만 써주시고요. 자,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죠.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존엄성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자,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잠깐 이건 누구만 가질 수 있다? 인간만 가질 수 있고 인간은 존엄성뿐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연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얘는 곧 뭐야? 도덕적 행위자로도 바꿀 수는 있는 거지.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자, 전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뭘까? 무너뜨린다는 얘기지. 그죠? 이쪽에 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에 넘어가시고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행위자와 어떤 행위를 받는 객체가 아니라 모두 다 뭘로 통일하는 거야? 피동자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랑 확실히 반대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들 중에서 또 다시 얘기하자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피동자로서 통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피동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되는데 플로리드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그런데 대비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는 거야? 얘 플로리드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과 결합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피동자의 생각은 다 뭐야? 목적, 내재적 가치랑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그러니까 피동자는 모두 어떻다. 아까 이거 연결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내재적 가치랑 연결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자, 플로리드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자, 거기 밑줄. 주체의 관점이 그 다음에 세모의 주고 아니라,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현대에서 모든 존재를 정보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그럼 여기서 뭐야?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두를 다 뭐로 취급해야 된다? 피동자로 취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이버펑크 본 적 있어요? 아마 엣지러너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봤다며, 사이버펑크를. 그럼 뭘 봤다는 거야? 안 봤다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3, 4, 5만 바로 갑시다. 3, 4, 5. 이 프로야? 아니요.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원래 일본에 있었는데 응. 이번에 그거 됐어요. 넘어갔어요.
다 푸셨죠? 성이 몇 번 하고 있어? 이상훈 씨 5번? 3번 문제 선지 재밌죠?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알아들었다는 건 맞췄다는 얘기겠네요? 알고 있는 지문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재밌는 선지셨을까요? 잘 아시네요. 다 되셨나요? 자, 일어납시다. 왜 이렇게 졸려해? 썸이 없어서 그래? 네, 비문학 부분은 4인가요? 근데 계속 비문학에서 틀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들으셔야지. 어떻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첫 시간에 비문학을 질러야겠는데요? 에반데? 맞추셨어요? 답이 뭔데요? 자, 3번에 자, 이거 몇 번? 1번에 1번. 예? 너가 문제네. 왜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딱 그런지 아시죠? 나 이때 깨어있었어. 예. 자, 정확히 어떤 부분이 틀린 거야? 환경의 일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게 틀린 거죠.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인포구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죠? 벗어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 틀렸었죠. 여러분들 육모 때 이런 페이크 나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민기 씨 어떻게 했어요? 빨리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3번 왜 3번이라 했어? 3번이라고 생각하신 이유? 명확한 이유가 궁금해서. 예? 정보를 주고받는다고요? 그래 되긴 된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된 거예요? 자, 4번.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이 뭐였나요? 플로리다는 미국이고요. 자, 니은은 이제 칸트였죠? 그죠? 아무튼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가장 적절한 거 찾기는 이제 좀 쉽긴 한데, 사실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포함 관계만 기억하시면 끝나죠. 그쵸? 얘는 이거를 모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칸트는 이거를 뭐만 생각한다? 인간으로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쵸? 플로리디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인간만 혹은 행위자, 도덕적 행위자라고도 하죠. 그죠? 이거 혹시 틀리신 분 있나요? 손 없어요? 자, 5번에는 답이
2번이죠. 자, 근데 일단 A가 지금 전복 그건가요? 관계가 무너지다. 여기 두 번째 줄. 왜 전복만 생각하고 있었지? 전복이 먹고 싶나?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진다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 기준으로 보면 2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 다음 지문은 더 족같습니다. 이럴 수도. 네, 더 족같아요. 오늘 2회차는 그냥 과학으로만 꽉꽉 채워, 저도 과학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 것도? 철학 플러스 과학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문종합니다. 이거 해봤다고? 개념을 안다고? 개념을 너 문과 아니지 않아 원래? 너 원래 문과였어? 근데 왜 문성합니다 뭐야? 아니 문건우가 송민기이니까. 이 지문 개념. 쉽지 않은 친구네요. 여기 하버마스의 감론율이 있나? 열팽창한 거다 그거 같은데 지하철 선 뛰어들. 그거야. 그거 얘기긴 해. 요거 잘하면은 요거 끝내고 이걸 하나 더 하고 이럴 수가. 김기태 씨의 벽이다. 뭐지? 윤리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를? 민기야? 아니야. 자, 가봅시다. 어쨌든 이거 약해? 과학 좀 힘드세요? 아니요 과학은 세요. 그럼 뭐가 힘들어요? 철학이요. 아깝게 더 힘들었어 그러면? 네. 너도 철학이 힘들어? 원래 아니지 않았어? 과학은 비문학 그냥 철학 말고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철학은 이해가 안 되는. 과학은 뭐 딱딱 정해져서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아니 철학 내가 맨날 뭐라고 해? 이 개새끼들 이해하지 말라고. 실을 위한 철학은. 아니 유추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도 하지 마. 왜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거 포함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야. 우리의 생각을 버리세요. 예. 우리는 걔네의 대가리를 모릅니다. 그 대가리 속에 뭐 하세요? 넌 이게 더 어렵냐? 네, 저희 훨씬 쉽죠. 응? 저희 훨씬 쉽죠. 철학이 훨씬 쉽대. 이게 더 어렵대요. 나 못 들었어. 상훈어인가? 제대로. 혜성이는? 이게 더 어려워? 너 이거 진짜 힘들지 이런 거. 이거 괜찮아?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나올 때 그게 힘들다는 거지. 생명과 어려워. 생명과 생명과 기술하고 일단 사회 쪽에서 경제. 그 경제랑 막 그 아까 보니까 막 무슨 노동 얘기 막 그런 소득 얘기 막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힘드셨나? 많이 생소해서. 자, 뭐 일단은 최대한 해봅시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열팽창이란 자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길이든지 부피든지 변하는 현상이래요. 그죠? 자,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이렇게 안 나와.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 요즘 생긴 아파트를 뭐라고 해? 요즘 순삭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철근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강하지 못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균열이 좀 더 금방 커지겠죠. 그죠?
아무튼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레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인 물체의 온도를 T5원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별팽창 이후의 길이를 L1이라 하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값을,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길이 변화값을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이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쵸? 얘는 일단 뭐에 대한 얘기야? 변화가 당연히 클수록, 그 다음에 길이도 길이의 변화겠죠. 정확히 말하면 길이가 길어진다기보다는 길이의 변화율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개수를 선형 열평창 개수라고 한다. 그 길이와 관련된 게 뭐가 되는가? 선형 열평창 개수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선형 열평창 개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형 열평창 개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개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그냥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냥 정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양상이니까 얘는 뭐로 연결시켜주면 되냐, 그냥 최적만 해주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근데 이거 한번 기억은 해줘야겠죠. 모든 방향으로, 그 다음에 같은 정도로.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3배 정도라고. 왜 그런 거야? 길이는 그냥 1차원적인 거죠. 근데 부피는 3차원적인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제곱으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3배 정도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평창 개수는 요거는 그냥 체크 정도만 할게요. 그냥 저 정도 값과 뭐 요 정도 값을 갖는다.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자,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령 부분은 얘가 왜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 올라갈 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므로, 그렇죠. 100만큼 곱해 줬지만 어쨌든 0.1이니까 10%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조금 더 기존보다 더 어때? 기존보다 더 적은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작은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회전바퀴나 진동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는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밀기계 분야에 쓰이는 이유가 뭐야? 열팽창이 잘못 일어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끝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혹시 그런 시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시계 중에? 그게 지하철 가면 차르게 돌아가는 건가요? 에? 아니 그 기계식 시계 그냥 이런 거 좀 시계 좀 덕후인 분들 이런 거 많이 사가시잖아. 이런 거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거야? 그냥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정도만 하시나? 뭔가? 너 봐봐. 이거요? 아니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어디 건데? 카시오예요. 시계 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 롤렉스. 뭐 롤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전에 들었던 게 뭐. 근데 롤렉스급 정도 되면 사실 저 정도이긴 해요. 저런 구조긴 해요. 그래서 열팽창 개수 때문에 가끔 여름 되면은 그 시간이 몇 초 정도 느려져. 그것도 방금 그거를 적용하면.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물론 저도 시계에 그닥 관심은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애플워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요즘 아까 어떤 느낌이면은
야, 굳이 명품 시계를 찰 필요가 있냐라는 거야. 아니, 뭐 맨날 팔만 들고 다닐 거야? 뭐 이러고 다닐 거야? 이러고 다닐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애플워치를 딱 차고 이렇게 가면은, 뭐, 그래도 얘는 뭐, 그렇게 사치 안 부리고, 그냥 뭐, 나름, 뭐, 나쁘지 않게 뭐, 잘 사나 보다.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은, 차로 따지면 약간 뭐야, 제네시스 끄는 느낌으로.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제네시스 타면 거야. 이 새끼 그래도 거지 새끼는 아니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는 바퀴의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열팽창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더 커지는 거야? 뭐 여기선 직경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직경이라는 말이 커지면 당연히 뭐 하는데도 오래 걸려? 운동하는 그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 문성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조그매졌다가 커지면 그만큼 이게 돌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의 여지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시기가 느려진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지. 자,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기움이었다. 뭐 이렇게 뭐 됐고요. 그는 1896년에 후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자,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를 가진 철 니켈의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그럼 얘는요, 그럼 열팽창 개수가 높다는 거야? 적다는 얘기야? 그렇게 봐야겠죠, 그쵸? 열팽창 개수가 적은 거죠.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과 36% 니켈의 합금이었으며 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저 정도는 되네. 근데 우리가 아까 기존에 봤었던 10의 5랑 4,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면 훨씬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열팽창 개수 자체는 작은 거죠, 그죠?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 자, 거기도 보면 상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0도까지 가는데도 0이 가까운 거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 생각하면 된다고? 자기 변형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기 변형. 근데 이 자기 변형이라는 현상이 뭐야? 그지,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열해도 팽창이 되었어야 할 거가 뭐야? 이걸로 인해서 수축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뭐라고 했다? 상쇄라는 말로 한 번 더 얘기를 했네요. 자, 자기 변형이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성체의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방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왜 이런 말은 아까 얘기했던 상쇄랑 연결시키면 끝이잖아. 그것까지 얘가 잘 막아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잖아. 그죠?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도 아니다.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한 후에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 왜? 2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더 높아지면 더 커진다 했었잖아. 그죠?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슈퍼 인바이다.
슈퍼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자, 그럼 강자성체 금속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수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거로 변화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잘하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인데 슈퍼인바의 선형 열평창 개수는 요 정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적은 수치였죠. 그죠? 인바랑. 그죠?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온도에 대해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었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솔직히 문제가 어려운 게 없지만 우리가 2번이랑 3번만 가봅시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좁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텍스트를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 푸는 거야? 네. 다 맞았을 것 같아? 당연하죠. 아, 진짜? 내릴게요. 누굴 때린다고? 민기요. 어떤가요? 알고 있었던 질문이야?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치죠? 3번은 왜 가만히 냅뒀을까요? 애매해가지고 근데 고민해보니까 넌 다 했다는 거지? 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이런 건 그래도 좀 강하네, 생각보다. 이런 건 생각보다 강하시네. 저 생명과학 약간 생명만 약하다고? 네, 생명 그 순서가 역순으로 되고 갑자기 그 어떤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얘만 간에서 어떤 세포가 막 생기면 어떤 그게 어디다 작용하는지. 어떤 과정에만 작용하고 어떤 과정에는 작용하지 않는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 같은 거. 아, 저거 그럼 3번을 쳐줘야 되겠네? 3번을. 그죠? 저는 아는데 그래요? 정말요? 당연하죠.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도록 하시죠. 자, 아까 보니까 2번, 3번 풀으라고는 했는데 틀리신 분이 일단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5번이었고 3번에는 5번인데 자, 보니까 3번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좀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약간 함정 카드가 있지 않아요? 어디예요? 있지 않아요? 예, 합금 A랑 B가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두 똑같은 조건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보면 돼요. 개수만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예.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물어볼 때 흔들리지 마세요. 좀 얇아가지고. 제가 항상 질문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3번에 보시면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합금 A의 최적 열팽창 개수보다 작을 것이다. 자,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작은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어때? 그쵸? 네. B가 적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적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게 왜 아니죠? 문건우 씨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가끔 A도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 가끔 A도 A도, 그죠?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 아, A도 다르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치시네요? 생각보다 치시는데요? 과학 지문에서 보시네요. 어디서 틀린다고? 가는 지문에서 지문을. 가나 지문이요? 가나 지문을 집중적으로 조져야 되나? 네. 어. 너무 많은 집중력을 요구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다 하거든요? 왜 수일은 안 될까? 대체 이유가 뭘까?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못 나가. 진도를요? 뭐가 모자라. 우리 개 많이 떠들지 않았었는데? 거기서 써두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우리 심지어 오늘 쉬는 시간도 40분이었잖아. 40분은 아니었어. 그래요? 30분? 근데 우린 다 나가고 시간이 남았어. 쓰는 시간이 있긴 아, 아, 그것도 있었겠네. 맞아. 근데 틀리는 것도 좀 있어서. 지는 차이. 아, 녹음돼 있는 거 알지? 이럴 수가. 지능차 이거 바로 이제 그것만 편집해서 지능차 이러면서. 자, 우리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학원 봤어요, 당근이. 왜요? 요거 또 한번 다뤄드리고 요래도 시간이 남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33분.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푸십시다잉. 4번까지만 하세요. 1번은 푸지 마시고. 아싸. 1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쉬운데, 시발. 응.
이 얘기는 그냥 사이버 펑크인데요, 그냥. 임플란트 박아. 학원까지 돼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닌가? 하나 틀렸나 본데? 아니야, 그냥 보고 있었어. 그냥 한번 얘기해. 왜 너의 줏대를 지켜? 응. 뭐 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4번까지만 하세요. 응. 다 읽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안 읽고 푼다고? 네, 그냥 문제 예? 그러세요. 불안해지잖아요. 선지를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뭐 뒤에 있긴 한데. 쌤 뭐 틀렸어요? 네, 어느 거에 어느 거 틀렸어요? 1번이요. 1번 틀렸고. 2번. 와. 홍민기는 진짜 부정쳤네. 이번에 더프 제가 잘 보겠어요. 건우 씨.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육모지만. 왜? 틀렸을까봐? 네, 다 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몰라. 정말로. 자, 건우야. 1번에 왜 2번이 맞는지 설명해봐. 2번이 왜 맞냐고요? 2번 1번 틀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적절하냐고.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밑에 있어요. 뭔가 너무 약간 쉽게 보면 좀 틀리는 것 같아. 너는. 맞지? 쉽게 보면 틀린다.
쉬운 문제를 마주하면 오히려 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은. 일단 확실히 아닌 선지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은 1번에 4번은 어쨌든 유전적 특성은 자신이 직접 향상시킬 수는 있잖아. 그죠? 있어? 아, 응. 그게 유전적 특성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유전적 특성이라는 게 물론 애초에 처음에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나만 이해 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직접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 어딨냐? 다에서 보면 되거든요. 가령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근육을 유전적으로 향상한 육선 선수는 그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므로 누구의 자율성이나 평등성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리 뭐 유전적으로 뭘 강화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상할 수 있잖아. 그렇네요. 예. 자꾸 이해를 하면서 보시려고 해서 틀리신 거 아닐까? 맞죠? 이거 뭔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셨죠? 그죠? 당연히 상상 어떻게 시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만 줄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이번에 누구나, 자, 5번이 정답인데, 누구나 자율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등하게 일컫는 것은 우리의 보통 생각이다. 요게 딱 맞는 말이죠. 그 부분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디가 있어? 야, 이씨.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라니요. 여기 있다. 여기 어디야? 두 번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네. 태어났던 간에 자율적인 능력을 지닌 구성원을 존중해야 한다.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보통의 생각일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요거는 다 맞으셨나요? 5번이 정답인데? 네. 그 다음에 4번. 자, 샌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왜 1번이죠? 주체성이 감소해? 아니요. 응. 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도덕적 책임을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오히려 그걸 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죠?